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당 대표가 소집한 윤리위원회에 나오기로 했던 위원 절반이 당일에 안 나왔다면 이게 정말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지난 7월 6일이었습니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 달 만에 처음 모였어요. 안건이 60건에서 70건 사이. 이 정도면 웬만한 사법기관 한 달치 처리량이에요. 그런데 이 회의에서 실제로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의 개시 결정도 없이 그냥 끝났어요. 정치권에서는 위원 몇 명이 아예 안 나왔다는 관측이 돌았고 당은 그런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박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냥 지나갈 회의가 아니었다는 신호거든요. 여기까지 보시고 언론들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친한계 대숙청이 시작됐다. 국민의힘 무더기 징계 국면. 대체로 이런 헤드라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숙청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그게 오늘 대본에서 층층이 열어드릴 부분이에요.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지겠습니다. 첫째, 왜 임명권자인 장 대표가 소집한 회의에 그 장 대표가 임명한 위원들이 안 나오는 이상한 그림이 만들어졌을까요? 둘째, 왜 하필 이 시점에 60건에서 70건이라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규모의 숫자가 한꺼번에 올라왔을까요? 오늘은 이 숫자 뒤에 숨어있는 세 겹의 층을 벗겨보겠습니다. 표면에서 뭐가 벌어지고 있는지, 그 표면 뒤에 어떤 정략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정략이 결국 어디에 착지하는지 짧은 팩트 하나 먼저 드리고 갈게요. 이미 배현진, 한동훈, 김종혁 이 세 사람에게 이 윤리위가 내렸던 징계는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다고 못을 박은 상태입니다. 아직 어떤 언론도 이 세 판결을 한꺼번에 놓고 지금 국면을 해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당내 기강 문제가 아닙니다. 12.3 이후 남은 세력이 당의 제도적 기구까지 사유화하려다 사법 시스템에 세 번 막힌 그 마지막 국면 문제예요. 주류 언론이 이걸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보시면요. 친한계 대 친장계 진영 프레임이 대부분입니다. 누가 몇 명, 대 몇 명이다, 힘겨루기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진영 싸움이 아니거든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법원이 세 번 판결한 그 방식을 60건에서 70건으로 확장하겠다는 시도예요. 60건에서 70건이라는 숫자 아무도 옷 안 입었다고 말하지 않고 있는 형국입니다. 진영 프레임으로는 이 그림이 절대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세 층을 순서대로 열어드릴게요. 첫 번째 층 표면, 누가 어떤 이유로 30명 명단에 올라갔는지, 이 명단의 정치적 문의가 뭔지 짚어드립니다. 두 번째 층 동기, 왜 지금이고 왜 무더기고 이 카드가 실제로 노리는 게 뭔지. 세 번째 층 결과, 이 정략이 결국 어디로 착지하고 있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세 층을 다 열고 나면 왜 오프닝 장면에서 위원들이 안 나왔는지, 그게 어떤 종류의 신호였는지가 다시 보일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층부터 이 명단의 지형도를 먼저 보시죠. 언론 보도를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대략 30명입니다. 국민의힘 전체 의석의 30%에 육박하는 규모예요. 첫 번째 그룹 친한계 7인, 김예지, 안상훈, 진종호, 정성국, 배현진, 우재준, 박정훈 의원. 이 7분이 지난 3월 한동훈 당시 무소속 의원의 대구 방문 일정에 동행했습니다. 그 하나의 사실이 지금 징계 사유로 올라와 있어요. 두 번째 그룹, 개혁 성향 모임 대한과밀회 소속 의원들. 이 모임은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그룹입니다. 세 번째 그룹, 오세훈 서울시장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재섭 의원, 그리고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인사들, 그리고 여기에 육선 조경태 의원, 조 의원은 22대 후반기 국회 부의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국민의힘 후보 박덕흠 낙선을 요청하는 전화를 돌렸다는 게 제소 사유예요. 조 의원 본인은 8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신은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도 전화했고, 이유는 내란 옹호 세력이 국회 부의장직에 앉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었다고요. 여기서 명단의 문의가 보이시죠? 뽑아서 늘어놓으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12.3 비상계엄에 대해 명확히 반대했거나 그 이후 책임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 김재섭 의원은 어제 채널A 유튜브 방송에서 이걸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장 대표가 활동하는 범위가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라고요. 이 명단의 배후에 대해서 대한과밀의 간사 이성권 의원이 지난 2일 MBC에 나와서 결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장 대표 팬카페 만사역통이 의원 30여 명을 윤리위에 제소했다. 그리고 장 대표가 이전 윤리위원장의 임기를 단축시키고 현 위원장을 새로 앉혔다는 지적이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이 구조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제소자는 팬카페, 심판자는 임명권자가 앉힌 위원장, 최종 의결은 임명권자가 주도하는 최고위, 제소자에서 의사결정자까지가 사실상 하나의 라인 위에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해충돌방지법 시연 세미나입니까? 이 와중에 육선 조경태 의원이 8일 오후 2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이 자기 당 대표를 자기 당 윤리위에 제소한 겁니다. 사유가 4가지였는데 짚어드릴게요. 첫째, 공약 파기.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장 대표는 지방선거 패배 시 사퇴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선거 참패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그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어요. 둘째, 방미 논란. 지방선거 한 달여를 앞둔 시기에 당초 2박 4일이던 방미 일정을 8박 10일로 연장했습니다.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할 시기에 리더십 공백이 있었다는 지적이에요. 셋째, 사법부 판단 부정. 전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부정적 발언. 조 의원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란숙의 1심에서 무기징역 나온 사람, 옹호하는 사람이 보수정당 일원이 될 자격이 있느냐고. 넷째, 징계 정치. 윤리위와 징계권을 사유화해서 반대 목소리를 탄압해왔다는 지적입니다. 허생이 와서 한마디 해줘야 정신 차릴 분위기인데 그 허생이 지금은 조경태 육선이 됐어요. 근데 이 표면 아래로 내려가면 왜 이 30명이라는 숫자를 지금 이 시점에 지도부가 굳이 던졌는지 훨씬 이상한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면 결론이 나오는 것 같죠. 장동혁 대표가 통제력을 잃고 있다. 30명 무더기 징계는 사실상 자기가 궁지에 몰렸다는 신호다. 윤리위 위원들도 안 나오고 조경태는 맞불로 제소하고 대한과밀에는 저항하고 오세훈은 거리 두고 나경원 의원도 공개적으로 비판했잖아요. 딱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고 싶은 유혹이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무더기 징계가 통제력 상실의 결과가 아니라 그 반대라면은요. 통제력을 붙잡기 위한 마지막 카드였다면은요. 이 시각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뉴스핀 보도에 인용된 최진 대통령 리더 10연구 원장의 진단이 정확히 이 지점을 짚었습니다. 최 원장은 장 대표가 징계 정국을 만들어 확대하는 것은 당내 혼란이 지속돼야 본인의 사퇴론이 잦아들고 대표직을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봤어요. 상대방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는 식의 행보라는 겁니다. 이 프레임으로 다시 보시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져요. 사퇴 압박이 한 명에게 쏠려 있으면 그 한 명이 사퇴해야 국면이 정리됩니다. 근데 그 압박을 30명 대상 징계 국면으로 분산시키면요. 언론 헤드라인은 사퇴 압박에서 친한계 반발로 옮겨가고 반발하는 세력이 넓어질수록 단기강이라는 프레임이 유지되고 그러는 사이에 사퇴 시점은 계속 미뤄집니다. 이 관점에서 다시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30명 카드를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던졌을까요? 그리고 이 정략을 유지하는데 장 대표 혼자만 움직이고 있을까요? 아니면 누가 같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두 번째 층 열어보겠습니다. 사퇴 압박의 지형도부터 볼게요. 6월 3일 지방선거 참패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당대회 사퇴 공약은 미이행 상태, 소장파 대한과밀에는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 조경태는 맞불 제소, 오세훈 시장은 거리두기, 나경원 의원은 혼자서만 하는 게 어떻게 리더냐고 공개 비판, 성일종, 김재섭, 정점식, 원내대표까지 우려 표명. 이 정도면 압박이
임계점에 근접했다는 신호가 겹겹이 쌓인 상황이었어요. 이 압박을 어떻게 흩어놓느냐가 지도부의 숙제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이 30명 징계 정국이라는 게 최 원장 진단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재미있는 게 세 사람의 역할 분담이에요. 관측된 그림 그대로 짚어드릴게요. 장 대표는 강경 카드를 계속 던집니다. 무더기 제소, 복당 연구 금지 연구까지. 그러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뭐라고 하냐면 신중해야 한다는 모호한 견제성 발언을 계속 냅니다. 그리고 조광한 최고위원은 반대편에서 초강경으로 나가요. 정치 보복 프레임은 궤변이라고. 최 원장은 이 세 사람의 발언 패턴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정 원내대표의 견제성 발언이 오히려 장 대표에게 쏠리는 사퇴 압박을 완화해 주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요. 지도부 안에서 톤이 각각 다르게 나오는 것 자체가 사퇴론을 계속 희석시키는 구조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성권 의원이 폭로한 만사혁통 팬카페에 30여 명 제소가 실제로 접수됐고 장 대표가 임명한 윤민우 위원장이 심의를 주관하며 최종 의결은 장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난 9일 최고위에서 윤리위원 1명을 추가로 임명했어요. 이제 7인 체제가 됐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추가 임명자에 대해 모두 비공개라고 했고 이유에 대해서는 최고위가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임명했다고만 답했어요. 그런데 당고위 관계자들이 오마이뉴스에 밝힌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60건에서 70건에 달하는 징계 요청서 검토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 둘째, 과거 피제 소인들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진 일 때문에 법 전문가를 추가한 것이다. 여기서 잠깐만요. 문장 하나를 다시 읽어야 합니다. 가처분 재발 방지를 위한 법 전문가 추가. 여러분, 가처분 재발 방지가 필요할 정도로 재발하고 있다는 거, 그 문장 자체가 오늘 대본의 절반이잖아요. 이 파이프라인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팬카페 제소, 임명권자가 앉힌 위원장의 심해, 임명권자 주재 최고위의 최종 의결. 이 안에 견제 장치가 어디에 있나 찾아보시면요. 딱 하나 있어요. 파이프라인의 마지막 관문 바깥에 법원입니다. 그리고 이 법원이 이미 3번 못을 박아둔 상황이거든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지금 벌어지는 그림이 딱 그 그림인데 그 생선을 지키는 마지막 파수꾼이 사법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이프라인의 진짜 목적은 뭐냐? 사퇴 압박을 넣는 세력을 이 파이프라인의 반대편에 세우는 것. 사퇴 요구가 아니라 징계 방어가 그들의 새로운 어젠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흐르고 사퇴 시점은 계속 뒤로 밀리고요. 그런데요, 이 파이프라인이 이미 3번 파이프가 터졌다는 얘기를 안 하면 오늘 대본이 성립을 안 해요. 이 대목을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데 판결문 문구를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지난 3월 5일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호시 빌부 권성수 수석부장판사 배현진 의원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렇게 판시했어요. 정당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당원 징계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그럼에도 헌법이나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 그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징계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재판부는 국민의힘 윤리위의 이번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고 재량권 남용이라는 표현까지 명시했습니다. 이 판결이 배현진 한 사람에게만 있었으면 개별 사안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앞뒤에 한동훈이 있어요.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도 법원 가처분 인용으로 무효화됐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탈당 권고 및 제명 처분도 마찬가지로 가처분이 인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윤리가 내렸던 중징계 3건 모두 법원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받은 상태예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60건에서 70건을 더 밀어붙이겠다는 게 지금 국면이거든요. 60건에서 70건을 다 밀어붙이면 60건에서 70건의 가처분 인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반복 학습을 거부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 오프닝 장면이 다시 무거워집니다. 윤리위 자리에 앉은 변호사분들 입장에서 이걸 다시 보시면요.
자기가 참여한 심의가 위헌 위법 판결로 무효화되면 그건 그 변호사 개인의 판례 이력에 남는 겁니다. 배현진 때 한 번, 한동훈 때 한 번, 김종혁 때 한 번, 여기에 또 30건에서 60건이 얹히면 그 이력의 무게는 정치적 부담 정도로 표현할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게 6일 회의에 안 나온 위원들 부담의 정확한 이름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오늘 이 대본이 오래되어 온 프레임 하나를 꺼내야 합니다. 처음에 저는 이렇게 물었죠. 이걸 숙청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요? 이제 답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건 숙청이 아니라 자수입니다. 이 한 문장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세요. 숙청은 상대를 지우기 위한 겁니다. 자수는 본인 이름을 조서에 올리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는 30명 징계 정국은 그 조서를 30장 복사해서 법원 앞에 미리 쌓아두는 그림이 됩니다. 왜냐하면 배현진 판결문의 그 몇 줄이 이미 나머지 판결문의 초안이거든요. 천리둑도 개미 구멍에 무너진다는 옛말이 있는데 그 개미 구멍이 벌써 3개나 뚫렸어요. 세 번째 층 결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 정략이 결국 어디에 착지하고 있는지가 지난 며칠 사이에 아주 시각적으로 드러났어요. 7월 7일 저녁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열렸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한다는 명분이었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세력이 주도한 집회였어요. 이 자리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등장했습니다. 흰색 모자에 검은색 마스크, 손에는 태극기와 손팻말이 들려 있었고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팻말은 장 대표 특유의 서예체로 직접 쓴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여기서 고등학생은 최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조롱 응원 논란을 빚은 서울 배제고 야구부 학생들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됐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배제고 관련 사안을 직접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이 시위 현장 등장은 우연이 아니에요. 장 대표는 그 전날인 6일에도 같은 장소에 참석했고 6월 28일에는 뿔 달린 붉은 악마를 이재명 대통령의 빗댄 손팻말을 든 채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이틀 연속 그리고 그 전에 한 번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8일 KBS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1야당의 대표가 얼마나 떳떳하지 않으면 마스크를 쓰고 가느냐고 조 의원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송파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부정선거 옹호론자들이 그 시위 현장을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지적이었어요. 나경원 의원도 혼자서만 하는 게 어떻게 리더냐고 공개적으로 짚었고요. 주류 언론은 이걸 개인 스타일 논란이나 대통령 호칭 예우 문제로 축소해서 다뤘어요. 근데 지상파 헤드라인만 보고 있으면 이게 어떤 방향의 정치적 위치 이동인지 그 그림은 절대 안 보입니다. 거의 같은 날짜에 벌어진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7월 9일 오후 2시 장 대표는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 인사 겸 회동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동이 당일에 갑자기 취소됐어요. 대신 광주경찰청장 면담이 새로 잡혔습니다. 이 대통령 오찬을 지난 2월에 당일 취소한 이력에 이어서 총리 접견까지 당일 취소. 국무총리 자리는 비어있고 광장의 시위장 자리는 마스크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체 일정이 광주경찰청장이었다는 것도 그냥 넘어갈 대목이 아니에요. 배제고 5.18 조롱 응원 사건이 아직 사회적 논의로 남아있는 이 시점에 국무총리 접견을 취소하고 광주 방문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 광주 방문 이틀 전에 든 팻말이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였고요. 이 시퀀스가 어떻게 익힐지 지도부가 계산 안 했을 리 없어요. 그게 문제거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8일 국회 법사위에서 이렇게 논평했어요. 그래도 제1야당 당 대표이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아니겠느냐. 예의가 상실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게 정 장관의 표현이었습니다. 딱 선조의주 피난길 그림이에요. 지도부가 광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광장의 시위대 사이로 들어가 앉는 방향이동. 이 정도면 개판이라는 말이 정치 용어로 승격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 그 장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7월 6일 오후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회의. 60건에서 70건이 검토됐지만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었고 위원 몇 명은 안 나왔다는 관측이 돌았고 당은 그 관측을 부인했습니다. 처음 이 장면을 보실 때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어요. 위원들이 정치적 부담을 느꼈나 보다라고요. 그런데 세 층을 다 열고 나서 이 장면을 다시 보시면요. 위원들이 부담을 느낀 그 부담의 정확한 이름이 뭐였는지가 보입니다. 배현진 판결문, 한동훈 가처분, 김종혁 판결, 세 번의 위원 위법 판단, 국민의힘 윤리위원 대부분이 변호사예요. 변호사가 판결문을 안 볼 수는 없거든요. 60건에서 70건을 밀어붙이면 60건에서 70건의 가처분 인용이 자기 이름 옆에 붙는다는 걸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부담이 임명권자가 소집한 회의에 나오지 않는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해된 그 회의는 실패한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사법부가 이미 그은 선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위원들이 봤다는 신호였어요. 여러분이 이 대본을 보시면서 처음에 느끼셨을 감각을 다시 꺼내드릴게요. 30명은 너무 많고 시점도 이상하고 그런데 왜 이 정도 강도로 밀어붙일까? 그 감각이 정확했던 겁니다. 이건 사퇴 압박을 30명에게 나눠 담아 희석시키는 방어 정략인데 그 정략의 마지막 관문에 사법부가 서 있고 사법부가 이미 3번 못을 박아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못을 위원들이 이미 읽어봤다는 게 오프닝 장면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이제 질문 하나가 남아요. 이 30명 정국이 사법부에 의해 다시 한번 무너지면 그 뒤에 뭐가 남을까요? 세 층으로 짚어드릴게요. 첫째, 당 내부 남는 건 사퇴론뿐입니다. 30명 명단은 사퇴 지연 카드였고 그 카드가 판결로 무효화되는 순간 사퇴 압박이 30배로 돌아옵니다. 둘째, 정치적 위치. 그 순간 장 대표가 서 있을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올림픽공원 시위장. 국무총리와 사법부와 당내 온건파와 다 결별한 자리입니다. 셋째, 이게 남기는 정치 지형. 제1야당이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과 명시적으로 결합하는 순간 그 정당의 정체성 자체가 바뀝니다. 이건 개인 리더십 문제가 아니라 12.3 이후 남은 세력이 마지막으로 서게 되는 자리 문제예요. 이 국면이 어떻게 착지하는지 그리고 그 착지가 남기는 정치 지형이 어떤 모양일지 다음 몇 주가 결정적일 겁니다. 배현진 판결문의 그 몇 줄이 만든 균열이 30건의 판결문으로 확장되는 순간을 같이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속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같이 해주십시오.